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랜만에 이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BTS 10-year record of BTS Beyond the Story라는 책이 있죠.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수다를 떨던 그런 컨텐츠를 몇 달 전까지 진행했었는데 챕터 2 읽다가 말았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다른 컨텐츠에 집중했는데 다시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돌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영상을 절반 영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는 영상마다 한국어 따로 영어 따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혹은 들으시는 영상에서는 챕터 2를 이제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 다음부터는 챕터 하나를 통째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거를 뭐 보고 계실지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에는 중간중간 QR코드가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그 QR코드를 들어가면 뭐 영상이 주로 뜹니다. BTS의 뭐 퍼포먼스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뮤비라던가 그런 자료가 함께 들어있는데 그거를 따로 플레이하지는 않겠지만 함께 화면으로 뭐 썸네일이라던가 그거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눌 건데 하지만 요거를 또 그냥 오디오북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쭉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수다를 섞을 거기 때문에 오디오북은 아니고 만약에 이 책을 쭉 읽고 싶으시다면 네, 이 책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소장해도 좋을 것 같아요. 두껍죠, 이 책이. 자, 아무튼 간에 지난번에는 챕터 2 누군가의 힘까지 읽었습니다. 이 직전에 BTS가 Be Free라는 래퍼로부터 이제 디스를 당하고 뭐 그런 내용까지 제가 그 뭐죠 영상으로 다뤘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안 보셨거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플레이리스트 따로 나눠 생성해놨거든요.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챕터는 누군가의 힘 되겠습니다. 책에서 페이지는 123쪽이고요. Oh, Are You Late To 다음으로 2014년 2월 발표한 앨범 School Love Affair는 방탄소년단의 초기 4장의 앨범, 즉 RM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짠 중 두 번째 단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짠은 생각보다 잘 됐을 때 그게 이제 단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잘 안 됐을 때가 짠이죠. 그리고 요거를 몇 년 뒤에 BTS 컨텐츠에서 RM이 이제 그 소회를 밝혔던 거고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는 School Love Affair라는 이 앨범이죠. 세컨드 미니 앨범. 타이틀곡 상남자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TV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 후보에 오른다. 가온 차트의 2014년 앨범 순위에서도 86,004장의 출하량을 기록, 직전 앨범 Oh Are You Late To 대비 약 2.5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상남자, 이것도 QR코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11년 전에 나왔던 영상이네요. 지금 6,700만 뷰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직전의 앨범은 Oh Are You Late To 이거죠. First Mini Album. 그리고 그 다음 앨범이 School Love Affair. 트랙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 School Love Affair, Boy in Love, Skit, Soulmate, Where You From, Just One Day, Tomorrow, BTS Cypher, Part 2, Spine Breaker, 등골 브레이커죠. Jump, Outro, Propose까지. 이전 두 장의 앨범에서 No More Dream, NO 같은 타이틀곡으로 꿈이 없거나 꿈이 있어도 현실에 부딪히는 10대 이야기를 어둡게 다루었다면 상남자는 10대 소년들의 사랑을 말하면서 방탄소년단 특유의 거친 태도는 유지하되 보다 밝은 느낌을 불어넣었다. 앞선 진격의 방탄에서 보여주었던 거침없음을 조금 정제하여 방탄소년단식 사랑 노래로 담았다고도 할 수 있다. 격렬하고 힘찬 국문은 유지하면서 안무에 유쾌한 포인트를 넣었고 의상 콘셉트로 교복 스타일을 활용함으로써 방탄소년단을 몰랐던 10대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다가설 수 있었다. 후속곡으로 활동한 하루만 역시 청춘의 사랑을 주제로 했고 그렇게 이 앨범 School Love Affair는 첫 곡 인트로 School Love Affair의 가사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제시했다. 네, 이거는 또 요 곡이죠. 하루만 이것도 명곡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탄소년단이 이 앨범을 기점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확장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난 앨범까지는 데뷔 과정, 음악을 하는 태도, 타인의 시선에 대한 반응 등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던 그들은 이 앨범에서 사랑을 중심으로 자기 바깥의 세상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사랑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고 타인을 향한 관심은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편 School of Fair는 등골 브레이커처럼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패션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현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곡이 있는 동시에 투모로우처럼 당시 멤버들의 상황을 보편적인 메시지로 끌어올리는 곡이 수록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School of Fair 커버 이미지와 함께 트랙 리스트 그리고 관련 영상 QR 코드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좀 볼까요? 이때 당시 아레님 머리 스타일이 강렬하네요. 네, 교복 스타일이고요. 아레님 단독 사진, 진님 단독 사진, 슈가, 제이홉, 지민, V, 정국까지. 자, 특히 투모로우는 슈가가 데뷔 전부터 겪었던 막막한 심경을 토로하며 곡을 시작한다. 그런데 20대 백수는 내일이 두려워 참, 갈 길은 먼데 왜 난 제자리니와 같은 가사는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사회로 나가며 어려움을 겪는 많은 20대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래의 이야기로 확장한 그들은 삶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들 자신과 듣는 이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용기를 불어넣는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먼 훗날에 넌 지금의 널 절대로 잊지 마. 무조건적인 낙관은 없으나 비관 속에 빠져 절망에만 머무르지도 않는 방탄소년단 스타일의 위로. 앞선 Oh Are You Late To 앨범의 BTS 사이퍼 파트 1에 있는 두 번째 사이퍼 BTS 사이퍼 파트 2 트립티치가 과거 비프리의 디스까지를 겪은 방탄소년단의 심정을 쏟아낸 곡이라면 이 곡 투모로우는 제목 그대로 방탄소년단이 지금부터 보여줄 내일이었다. 화양연화라는 미래에서 본격적으로 들려줄 그들의 음악은 이처럼 이미 School of Fair에 자리 잡고 있었다. RM은 말한다. 제가 아직까지 생각해봐도 투모로우는 윤기 형이라 나올 수 있었던 곡 같아요. 형이 여러 비트나 테마를 다 짰던 거니까 사실 그때 저희 방탄 1기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여기 방탄 1기라는 곳에 풋노트가 있는데요. 공식적인 개념은 아니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팀의 발자취를 이같이 시기별로 구분해 칭하곤 한다. 여기서 방탄 1기는 데뷔 이후부터 2014년 다크 앤 와일드 앨범 활동까지를 가리킨다. RM은 투모로우 또한 고난이 거듭됐던 방탄소년단의 상황에서 탄생한 곡이라고 이야기한다. 앞선 Oh Are You Late To 앨범의 상업적 부진, Be Free의 디스는 그들을 지치게 했고 그만큼이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슈가는 투모로우를 작업할 시점에 급성 충수염에 걸렸다. 슈가가 당시를 회상했다. 앨범 준비하면서 일본 활동을 하던 중에 맹장이 터져서 한국 들어와서 수술하고 회복을 했어요. 근데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배에 고름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술까지 했죠. 와, 그런 있었군요. 슈가 급성 충수염. 2013년 12월. 네. 지민 씨도 충수염을 겪으셨나봐요. 2022년 기사에 나왔었네요. 참. 지난 앨범은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고 아픈 몸을 회복한 뒤에는 앞으로 어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다음 앨범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투모로우에는 그때 슈가의 불안과 그 불안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동시에 담겨있다. 진짜 빛 한번 보자. 우리 그래도 콘서트나 한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희는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슈가는 한마디 덧붙였다. 투모로우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음악 같은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School Love Affair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슈가가 바라던 내일에 대한 희망을 되살려 주었다. 상남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방탄소년단을 알리며 타이틀곡으로서 제 역할을 했고, 투모로우는 방탄소년단만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했다. 이제 멤버들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대와 관심은 훗날 다크 앤 와일드로 불릴 다음 앨범에 쏠리기 시작했다. School Love Affair 때 TV 음악 순위 프로그램의 1위 후보에 올랐던 만큼 다음 앨범에서 1위는 당연한 목표였다. 밝은 미래가 조금씩 보이는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은 의지를 계속 다져나갔다. 지민은 데뷔 당시부터 이어져 온 자신의 노래 실력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해 나갔다. 지민이 말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방탄은 보컬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힙합을 바탕으로 R&B적 멜로디를 활용한 방탄소년단의 보컬 파트는 곡의 클라이맥스에서 고음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던 당시 아이돌 음악의 유행과 상당히 달랐다. 비트 위에 목소리를 얹듯 그루브를 타는 데 초점을 맞춘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은 아이돌 산업 내에서 낯선 스타일이었고, 높고 힘차게 지르지 않는 이 팀의 보컬은 마치 실력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민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그때마다 그냥 주저앉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 팬들은 그들을 정신적으로 지탱하는 힘이 돼 주었다. 슈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처음으로 보게 됐던 팬들, 그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컸죠. 데뷔한 뒤에도 슈가는 자신이 음악을 시작했던 힙합 뮤지션과 현재 아이돌 사이에서 정체성 문제를 두고 고민했다. 데뷔 직전까지 힙합에 몰입해 있던 그가 아이돌의 세계에 곧바로 적응하기는 어려웠다. 그랬던 그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접점은 바로 팬이었다. 되게 재밌잖아요. 날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누군가의 팬을 못하거든요. 대구에서 2명 앞에서 공연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게, 나를 좋아해주는 게 어린 입장에서 얼마나 심장 떨렸겠어요. 그러면서 다 이해가 됐죠. 아, 나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구나. 이런 분위기는 팀이 아이돌로서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지민이 그 무렵의 심경을 떠올렸다. 남중형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알려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막상 길에서 바닥에 침도 잘 못 뱉겠는 마음이어서 우리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점점 쌓여가고 있었고요. 힘들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했다. 그런데 챕터가 이렇게 끝나네요. 챕터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서브 챕터. 그런데 한 다음에 다음 서브 챕터 제목은 다시 짠입니다. 아까 그 단짠 퐁당퐁당의 짠이 다시 등장을 했다는 거죠. 다음 앨범이. 자, 다시 짠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제이홉은 항상 일정한 톤의 목소리를 유지하는 편이다. 팀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도, 큰 성공을 거둔 시점에 대해서도 그는 스스로를 관찰하듯 늘 차분하게 팀에 이야기를 했다. 다만 제이홉의 목소리가 잠시나마 커졌던 몇 안 되는 순간이 있다. 그중 하나가 2014년 12월 3일 열린 시상식 마마에 참석하기 위해 연습하던 과정을 이야기할 때다. 그때 저희가 진짜 전투 모드였던 것 같은데, 와, 다들 무슨 영화 300 찍는 것처럼 미친 듯이 연습했어요. 블락비와 우리의 상황이 겹쳐 있기도 했기 때문에 이건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랑 지민이도 개인 퍼포먼스 연습하면서 이를 악물었죠. 정말 죽여주게 멋있어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방탄소년단이 마마에서 합동 공연을 선보이기로 예정되어 있던 블락비는 당시 방탄소년단과 여러 가지로 비교되고 있었다. 방탄소년단처럼 블락비도 힙합을 음악적 기반으로 삼았고, 팀에는 리더 지코를 비롯한 래퍼들이 있었으며 방탄소년단처럼 거칠고 직설적인 태도가 담긴 곡들을 내놓고 있었다. 저 이거 기억납니다. 방탄소년단, 블락비, 마마.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제 지코는 하이브 레이블 산하의 보이넥스도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 KOZ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으로 계시죠. 그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보면 네, 이때 당시 또 스페셜 무대도 있었죠. RM님과 지코의 무대, 지코님의 무대. 그러나 방탄소년단이 마마 무대를 위해 엄청난 염승량을 감당한 것은 단지 블락비와의 선의의 경쟁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 절실했다. 제이홉은 이렇게 말한다. 그 전에 데인저로 활동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다크 앤 와일드 앨범을 내면서 데인저로 컴백했을 때 TV 음악 프로그램의 사전 녹화를 20번쯤 촬영한 상태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1위 발표하는 자리에 나간 적이 있어요.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정신없는 상태로 생방송 무대에 올랐죠. 그런데 1위 후보에 저희가 없다는 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이홉이 받은 충격은 단순히 성적 탓이 아니었다. B는 조심스럽게 그때 상황을 보다 상세히 들려주었다. 1위 후보에 다른 팀이 오르는 건 괜찮아요. 잠시만요. 다크 앤 와일드로 가볼까요? 자, B님. 1위 후보에 다른 팀이 오르는 건 괜찮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근데 저희는 방송국에서 선배든 후배든 가리지 않고 먼저 인사하고 다녔는데 우리 인사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1위 후보에 못 오른 걸 비웃기도 하고. 이 사건은 방탄소년단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다시 B가 말을 이었다. 방송 끝나고 저희끼리 다 같이 한 차에 탔는데 누구는 울고 누구는 엄청나게 화를 내고 또 누구는 아무런 말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운함이랑 울컥하는 감정이 너무 커서. 팬분들은 누가 울었고 누가 엄청나게 화를 냈고 누구와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했을지 약간 짐작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는 이 일이 방탄소년단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때 생각했죠. 우리 진짜 잘 되자. 아무도 무시 못하게. 지금으로선 그때 마음 잡은 게 어디냐 싶기도 해요. 하하. 그렇게 다 잡았기 때문에 저희에겐 도끼가 있었고 정말 멋있는 그룹이 되자고 한마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마음속에 도장을 딱 찍었죠. 방탄소년단이 이렇게까지 상처를 입고 그와 동시에 도끼를 품게 된 데는 데인저를 타이틀곡으로 하여 2014년 8월 발표한 첫 정규 앨범 Dark and Wild가 그들에게 중대한 의미였다는 배경도 있다. 이게 영어로 돼 있구나. 한글로 하겠습니다. 아티스트에게는 모든 앨범이 중요하기 마련이지만 Dark and Wild는 당시 방탄소년단의 경력 흐름상 가장 중요한 앨범이었다. 앨범 설명 볼까요? 방탄소년단은 1년 2개월 만에 발매하는 정규 앨범 Dark and Wild를 통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랑에 대해 노래한다.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여자친구를 향해 더 이상 내 사랑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를 날린다. 소년들은 이제 교복을 벗었다. 날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노랫말에서 알 수 있듯 조금 거칠어졌다. 데뷔 1년 2개월 만에 발매하는 첫 번째 정규 앨범인 만큼 비주얼, 퍼포먼스 등 모든 면에 완벽을 기했다. 사우스, 웨스트, 붐백, 트랩 등 힙합의 장르적 특성을 살린 트랙을 대거수록해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타이틀곡 데인저는 펑크록, 기타 사운드가 귀에 박히는 하이브리드 힙합곡으로 직설적인 랩, 파워풀한 후렴구와 시원한 샤우팅까지 빈틈없이 짜인 구성이 매력적이다. 앨범 설명만 봐도 진짜 힘을 꽉 준 앨범이란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결국 그 앨범 제목보다도 더 어둡고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지는 데뷔 후부터 다크 앤 와일드까지의 시절을 이렇게 묘사할 정도다. 솔직히 저는 그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너무 바빴고 숙소에 있다가 나와서 연습하고 녹음하고 활동할 때 되면 방송국 가고 행사 돌다가 다시 숙소에 들어가는 게 반복됐으니까. 물론 데뷔 쇼케이스나 첫 데뷔 무대, 팬사인회는 기억에 남지만 그 외에는 No More Dream, NO, 상남자, 그리고 데인저까지의 활동은 딱히 기억날 만한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크 앤 와일드는 그런 스케줄 속에서 나온 앨범이었고 그들에게는 팀의 운명을 건 승부수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둡기만 했다. 슈가는 당시에 좌절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왜? 자, 그 다음 서브 챕터 제목은 American Hustle Life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2년 여름, 정국은 춤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1개월가량 연수를 다녀왔다.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약 1년 전으로 그가 연습생이던 때의 일이다. 정국은 말한다. 제가 연습생이 된 시점에 목표의식이 크게 없어서인지 회사에서 저에게 끼가 분출이 안 된다고 했어요. 고지곧대로 다 따라는 하고 재능은 있는데 뭔가 잘 안 보인다고. 제 성격 때문에 감정 표현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가서 몸소 느끼고 오라는 뜻으로 보내준 것 같아요. 연수의 결과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의도대로였다. 당시 중학생으로 가수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정국은 미국 연수를 마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정국이 당시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신기하게 제가 거기서 특별히 한 건 없었어요. 일반적인 레슨이 아니라 워크숍 개념으로 춤을 배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쭈뼛쭈뼛했죠. 쉴 땐 바다 가서 놀기도 하고 짬뽕도 먹고 혼자 숙소에 오면 시리얼에 우유 타 먹고 그래서 체중이 늘어서 왔어요. 하하.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춤을 추니까 회사에서도 그러고 형들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성격이나 춤 스타일이 다 바뀌었다고. 그때 실력이 확 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국님의 최근 다큐멘터리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죠. 뭐가 언급이 됐냐? 정국은 약간 스폰지처럼 많은 걸 흡수하고 그게 또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괜히 황금막내라는 별명이 있는 게 아니죠. 자, 방탄소년단이 앨범 School of Fair 활동 이후 20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촬영한 엠넷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는 전국이 다녀왔던 미국 연수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다. 팀이 School of Fair로 다시 한번 기세를 올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다른 멤버들도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돌아온다면 팀의 미래에 크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 잠깐 볼까요? BTS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 그리고 여기에 첨언으로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 총 8부작으로 2014년 7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방영되었다라고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힙합을 마치 공부하듯 배운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정국이 미국에서 춤을 배우며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것처럼 낯선 환경에서 음악과 춤을 몸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막 데뷔한 멤버들에게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 지민은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 촬영에서 몇몇 좋았던 순간들을 짚기도 했다. 그때 경험한 것들이 생각보다 재밌었던 게 방송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뮤직비디오도 찍어보고 그러면서 전 제가 진짜 힙합 전사가 된 줄 알았어요. 하하. 댄스 배틀도 해봤고요. 워렌 지를 만났을 때는 멜로디랑 가사를 써보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저한테 그런 과제를 내준 사람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이긴 했지만 남중형하고 밖으로 나가서 둘이 정원에서 어떤 내용 쓸래? 어떤 멜로디 쓸까 하면서 의논했던 게 재밌었어요. 안무 짜는 숙제도 받아봤고. 당시는 방탄소년단을 위한 리얼리티 쇼를 제작해야 할 시점이기도 했다. 팀은 School of Fair로 상승세를 탄 시기였고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 방영 기간 동안 팬들의 시선을 모은 뒤 새 앨범으로 활동하면 인기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계산이었다. 이때는 브이라이브의 라이브 방송처럼 아이돌이 실시간으로 팬들과 만난다는 개념이 없었다. 여기서 브이라이브는 네이버에서 2015년부터 2022년 말까지 서비스한 동영상 플랫폼. 이를 통해 주로 아이돌 등의 스타들이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서비스 종료 후 일부 유료 콘텐츠는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가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로 이관되었다라고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돌 그룹이 인기를 얻는 데에는 단독 예능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컸다. 단독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와 더불어 방탄소년단을 위해 공들인 또 하나의 미디어 정책이었다. 사실 당장의 홍보에는 기존에 인기 있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역시 방시혁이 위대한 탄생에 2AM의 멤버 조건이 MBC 우리 결혼했어에 출연하며 아티스트의 홍보에 상당한 도움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한 아티스트, 특히 아이돌 그룹 한 팀만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 이런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은 아이돌 관련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히 어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아이돌 그룹의 팬이라면 그 그룹만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앨범 활동이나 공연 다음으로 크게 기다리는 컨텐츠가 된다. 요게 지금 하이브 레이블즈에 있는 거의 모든 아티스트와 그룹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능 컨텐츠 그리고 자체 컨텐츠라고 하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하이브 아이돌 그룹의 유튜브 채널은 그거 하나 자체가 하나의 방송국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의 컨텐츠가 즐비하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팬들을 앨범이 안 나온 그런 비수기에도 항상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재밌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게 하이브가 지향을 하고 있고 뭐 제 생각으로는 그게 좀 하이브의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한 팀에게는 앨범마다 새롭게 팬이 된 이들이 팀에 대해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얻고 친근감이 들게 하는 역할도 한다. 그쵸? 이 효과는 훗날 방탄소년단이 브이라이브를 통해 서비스한 예능 콘텐츠 달려라 방탄을 통해 증명되기도 했다. 전설이죠? Run BTS 2015년 8월 1일 첫 화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유튜브의 방탄TV 채널, 위버스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자, 현재는 달려라 석진을 통해서 진님께서 열일을 하고 계시죠. 잠시만요. 방탄소년단이 데뷔 직후 출연한 SBS, MTV, 신인왕 방탄소년단, 채널 방탄 역시 데뷔 초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찾는 팬들에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요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뭐죠? 2013년 9월 3일부터 10월 21일까지 방영된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총 8부작이라고 하네요. 신인왕 방탄소년단 채널 방탄 SBS MTV 자, 다만 아메리칸 허슬라이프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가득했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그것도 방탄소년단만이 아닌 소위 힙합씬의 레전드들과 함께 촬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리얼리티 쇼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게다가 촬영 시점은 방탄소년단이 다크 앤 와일드 앨범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특히 신인 그룹은 앨범과 다음 앨범을 발매하는 시간 간격이 짧다. 그런 만큼 아메리칸 허슬라이프 촬영과 앨범 제작이 겹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더해지면서 아메리칸 허슬라이프 촬영 현장은 방탄소년단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엄청난 경험이 된다. 글을 잘 쓰시네요. 다음 서브 챕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네.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서브 챕터 제목은 너 지금 위험해입니다. 타이틀곡 쓰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멜로디가 너무 안 나와서 미국에서 방시혁 PD님하고 다 같이 모여서 거의 비상사태였어요. RM의 기억처럼 다크앤와일드의 타이틀곡 Danger는 많은 고난 끝에 완성됐다. 앞선 School of Fair에서 상남자는 트랙이 나온 순간 당시 붙여뒀던 가제가 그대로 곡 제목이 되었을 만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타이틀곡이었다. 반면 데인저의 경우 최종 버전이 나올 때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야 했다. 데인저가 상남자보다 훨씬 작업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모든 아이돌 그룹이 겪는 레벨업이라는 과제와 연관이 있다.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면 데뷔 앨범의 No More Dream은 그들이 보이그룹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한 그들 입장에서의 히트곡이었다. 하지만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신인 그룹에서 엑소, 인피니트 등 기존의 인기 보이그룹과 비교될 수 있는 위치로 레벨업 하려면 No More Dream 이상의 히트곡이 연이어 나와야 한다. 특히 팬덤이 인기의 중심에 있는 아이돌 그룹은 히트곡을 통해 생긴 열기를 이어가려면 팬덤의 규모 자체가 확연히 달라질 만한 강력한 콘텐츠가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한다. 단지 새 앨범으로 숫자상의 성적이 지난번보다 좋아졌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레벨업은 문자 그대로 전에 없던 폭발적 반응이 잇따라 터져야 가능하다. 그저 음원을 많이 듣고 앨범을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에 영광할 만큼의 힘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방탄소년단의 현재는 I Need You, Run,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봄날, DNA, Fake Love, 아이돌 등이 빠짐없이 모두
히트하고 그 곡 다음의 곡들도 또 히트하면서 그때마다 팬덤의 규모가 유의미하게 커진 결과다. 그쵸. 문제는 그리고 아이돌 이후에도 계속해서 히트를 쳤죠. 문제는 두 곡 이상의 히트곡을 연이어 만들어내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다. 대중은 앞서 히트곡에 익숙해진 상태다. 따라서 이전 곡과 비슷한 신곡을 내놓으면 뻔하다라는 반응이 돌아올 수 있다. 상업적인 성적은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전만큼 열렬한 반응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새로운 스타일을 들고 오면 원하던 게 아니다라는 반응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라고 좀 억울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모든 아티스트에게 히트곡의 다음 곡은 늘 딜레마를 안긴다.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였다. 상남자의 색깔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안정적인 흥행은 가능했다. 하지만 상남자와 비슷한 후속곡만을 발표했다면 훗날 I Need You 같은 곡은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다크 앤 와일드 앨범 전에 방탄소년단이 TV 음악 프로그램에서 활동해 온 곡들 역시 노멀 드림부터 NO, 진격의 방탄, 그리고 상남자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색깔은 유지하되 각각의 분위기는 모두 달랐다. 상남자로 주목을 받은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은 다크 앤 와일드의 타이틀곡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앨범 제목으로 정한 다크 앤 와일드부터가 당시 방탄소년단의 두 가지 성격, 즉 어둡고 거친 면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 게다가 이미 퍼포먼스가 뛰어난 그룹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었기에 전작들 이상의 퍼포먼스도 선보여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은 미국 현지에서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를 촬영하는 기간 동안 방탄소년단이 엄청나게 힘든 스케줄에 내몰리게 만들었다. B는 당시의 일과를 이렇게 기억했다. 그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앨범 작업도 병행한 거여서 미국에서 곡 녹음을 하고 데인저 안무 연습도 거기서 했어요. 방송 촬영이 저녁 8시에 끝나면 바로 그때부터 새벽까지 안무 연습, 그러고 나서 잠깐 자고 아침부터 또 방송을 찍었죠. 촬영 중간에 잠시 10분쯤 쉰다고 하면 전부 그 상태 그대로 바닥에 누워서 순식간에 잠들 정도였어요.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도 있었다. B가 다시 말했다. 밤새도록 연습하다가 해 뜰 때 땀 범벅이 돼서 다 같이 숙소에 들어갔는데 몸에 열기가 있으니까 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쟤봐라, 몸에서 연기 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RM은 그때 경험을 이렇게 정의했다. 내 안에 뭐가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끝으로 몰아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서브 챕터는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입니다. 신곡 Danger는 상남자 때와 달리 TV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BTS 입장에서는 비운의 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위버스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 QR 코드입니다. 자, Danger, Official MV. B님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썸네일이네요. 자, 그리고 가온 차트 기준 2014년에 다크 앤 와일드 앨범의 총 출하량은 10만 906장으로 14위를 기록했다. 이는 약 6개월 전 발매된 School Love Affair 보다 1만 4,902장 많은 수치로 사실상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도 좋을 성적이었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고 가장 기대도 컸던 앨범이 그렇게 짠맛에 해당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멤버들은 정신적으로 위기에 내몰려 있었다. 음악 프로그램 촬영 중 누군가의 조롱에 큰 상처를 받은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슈가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왜? 라며 좌절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슈가의 이런 울분은 결과적으로 그가 이 다음에 내 화양연화 앨범 시리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음악에 쏟아내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그때의 슈가가 방탄소년단의 미래를 알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데인저는 뮤직비디오 촬영 직전까지도 안무를 바꿨어요. 안무 서로 맞추고 잠깐 시간 나면 한 10분 자다가 다시 뮤직비디오를 찍을 정도였죠. 그러니 나는 신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쯤 되면 신이 우리한테 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원망이 들었어요. 적어도 야, 너희 진짜 고생했다, 뭔가 이렇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B는 당시 방탄소년단의 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쉽게 말하면 아미 덕분에 살아있는 팀이었죠. 팬들이 있어서 팬들이 들어주니까 살아있는 그룹. 그래서 앨범을 낼 수 있던 그룹. 그들은 이렇게 또 한 번 휘청이고 있었다. 심지어 다크 앤 와일드의 부진이 고난의 끝도 아니었다. 방탄소년단의 역사 전체를 기승전결로 놓고 보면 다크 앤 와일드는 그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의 기쯤에 해당한다. 게다가 그들이 2014년에 겪어야 할 일은 아직도 더 남아 있었다.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엠넷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는 2014년 7월 24일 방영을 시작했고 새 앨범 다크 앤 와일드는 2014년 8월 20일 발표됐다. 그러나 한국 대중음악 산업에서 2014년 여름은 다른 이름으로 기억된다. 2014년 7월 3일부터 방영된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엠넷 쇼미더머니 3로 말이다. 쇼미더머니는 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시즌 3 유명하죠. 우승자는 바비였고요. 그 얘기가 좀 더 나옵니다. 이 시즌을 기점으로 쇼미더머니 시리즈는 한국 힙합씬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후 힙합씬에서 인정받는 래퍼들이 매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랩으로 승부를 겨루는 광경은 힙합과 TV 예능 프로그램 양쪽에서 일종의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쇼미더머니 3의 흥행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은 예비 아이돌이었다. 훗날 보이그룹 아이콘의 멤버가 된 바비다. 2013년 Win Who is Next에 출연했던 그는 이미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속했던 팀이 경쟁에서 지는 바람에 아직 연습생 신분이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긴 멤버들은 이제 위너라는 그룹의 YG 그룹으로 데뷔를 했죠. YG 엔터테인먼트는 바비와 역시 아이콘의 멤버가 될 BI를 쇼미더머니 3에 함께 출연시켰다. 방영 기간 내내 두 사람은 화제를 모았고 바비는 우승을 차지했다. 아직도 당시에 바비 씨를 뭐 그 레전드로 꼽는 그 뭐죠? 팬들이 많습니다. 힙합 팬들이. 이 결과는 아이돌과 힙합 양쪽 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미 힙합 씬에서 인정받는 래퍼들이 다수 출연한 쇼미더머니 3에서 아이돌 래퍼가 우승했다는 사실은 아이돌이 힙합 씬은 물론 대중에게 실력을 인정받는 하나의 길을 개척한 것과 같았다. 그 후 쇼미더머니 4의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출연한 것을 비롯 아이돌 그룹 소속의 래퍼들은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같이 아이돌 래퍼가 기존 힙합 씬의 유명 래퍼들과 경쟁하는 구도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양쪽의 래퍼들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계기가 됐다. 당장 쇼미더머니 3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에픽하이의 곡 본 헤이터에는 바비, B.I, 송민호와 함께 당시 한국 힙합씬을 대표하는 래퍼들이 할 수 있는 빈지노, 버벌진트가 참여했다. 본 헤이터도 유명하고요. 쇼미더머니 3는 그 무렵 방탄소년단에게 또 다른 인정투쟁에 대한 숙제를 안겼다. 비프리의 디스 이후 방탄소년단, 특히 힙합씬의 래퍼이기도 했던 RM과 슈가는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 쇼미더머니 3가 아이돌이 래퍼로서 인정받는 과정을 먼저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비는 쇼미더머니 3에서 그가 발표한 곡 연결고리 힙합 이렇게 한때 그 노래방에서 엄청 불려졌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에서 자신이 리스펙트하는 몇 명을 제외하곤 아이돌에 속하는 모든 래퍼들을 디스했다. 이후 가드 올리고 바운스 또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 이리 와봐에서 그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여러 아이돌 래퍼들을 구체적으로 디스했다. RM의 경우 당시 자신의 활동면이었던 랩몬스터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거론되었다. 물론 바비의 디스는 비프리가 했던 디스와 성격이 다르다. 비프리가 어떤 맥락도 없이 대화 도중 상대를 인신 공격했다면 그건 진짜 길거리에서 그냥 대뜸 뺨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설명이 됐었죠. 근데 바비의 디스랩은 힙합을 구성하는 문화의 일부다. 래퍼들은 서로에 대한 공격을 랩으로 승화하기도 하고 서로의 실력을 증명하라는 의도로 디스를 하기도 한다.
바비 또한 자신이 인정하는 래퍼 외의 아이돌 래퍼들에게 실력을 증명해보라는 뜻이었고 이리 와바의 가사에서는 대결을 원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RM 역시 그런 바비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방탄소년단에게 바비의 디스는 최악의 타이밍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때 그들은 견뎌내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겪고 있었고 바비의 디스는 여기에 또 하나의 고난이 더해지는 것과 같았다. 심지어 바비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디스한 곡 이리 와봐는 2014년 12월 2일 발표됐다. 바비 이리 와봐. 방탄소년단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마마 무대가 열리기 정확히 하루 전이었다. 네. 자, 그 다음에 서브 챕터 제목은 200%입니다. 이리 와봐가 발표된 뒤부터 방탄소년단이 마마의 무대에 오르는 순간까지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비롯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스태프들은 제정신을 유지하는 게 다행이다 싶을 만큼 난리인 상황이었다. 그 정도였구나. 마마가 열릴 홍콩에서 바비의 곡 소식을 들은 RM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다. 잠깐만요. 오케이. 무대에서 바비 이야기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했어요. 호텔에서 잠도 못 자고 해 말어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디스곡이 나온 직후 첫 무대인 마마에서 RM이 바비에게 응수를 하지 않으면 그 뒤에 상대하는 것은 김 빠지는 일이었다. 반면 RM이 블락비의 지코와 함께할 무대를 위해 준비해둔 랩 가사에 바비의 디스에 대항하는 새 가사를 넣을 시간은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 사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스태프들은 한국과 홍콩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RM의 대응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과 그 대처 방안을 고민했다. 확실히 회사에 속한 아이돌 그룹의 래퍼가 디스에 임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임원진과 스태프들이 또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경우도 있네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자, 마마, RM, 지코. 요 무대죠? 자, RM이 바비에게 랩으로 맞서는 것은 당연했다. 3번이나 디스당할 입장에서 답을 하지 않는 것은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마마는 멤버들이 겪은 여러 일들로 인해 방탄소년단이 반드시 최고의 무대를 보여줘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RM의 대응은 대응대로 하면서 팀 전체의 퍼포먼스에 관심이 모아지도록 해야 했다. 게다가 마마 당일 엠넷은 VCR을 통해 방탄소년단과 블락비의 합동 무대를 소개하며 Next Generation of K-POP이라고 표현했지만 K-POP의 차세대, 사실상 이 무대는 K-POP의 차세대가 되기 위한 전쟁에 가까웠다. 한 팀씩 랩과 춤을 번갈아 선보인 뒤 각 팀이 자신들의 곡을 공연하는 형식, 즉 두 팀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링크가 있습니다. 볼까요? 네. 썸네일부터 강렬하네요. RM은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저희는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시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치사하고 짜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저는 바비와도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잖아도 뭔가 절절하고 절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계속 끌고는 가고 있었는데 정말로 폭발 직전이다 싶을 때 누군가 와서 바늘로 풍선을 뻥 터뜨린 느낌이었어요. 지민은 마마 무대를 앞둔 감정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무조건 이겨야만 했어요. 모든 부분에서 뒤처지기 싫었어요. 이 모든 사연과 오기와 절실함이 모여 방탄소년단은 마마 무대 준비에 강렬하게 몰입할 수 있었다. 자, BTS. RM의 말은 당시 방탄소년단의 팀 분위기를 그대로 전한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생각이 같았어요. 형이 화나면 나도 화나는 거고 동생이 화나면 나도 화나는 거고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을 때라 그냥 모두 이신전심이었을 거예요. 지민에 따르면 그 무렵 RM은 무대에 서기 전 멤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남준 형이 해주던 말이 있었거든요.
들뜨지 말자. 우린 아직 아무것도 뭣도 아니다. 라고 그걸 무대에 오를 때마다 얘기했어요. 팀이 하나로 뭉쳐 마마를 준비하면서 그들은 무대에서의 반응 이전에 스스로 몇 가지를 이뤄냈다. 그중 하나는 데인저의 퍼포먼스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데인저는 당시까지 발표된 방탄소년단의 곡 중 가장 안무 난이도가 높은 곡이었다. 디테일을 꼼꼼하게 맞춰야 하는 동작들이 많은 데다 곡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변속이 있어 끊임없이 속도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도 멤버들이 중간중간 똑같이 동작을 멈추면서 칼군무에 통일감을 줄 때 가장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곡 내내 몸에 상당히 힘을 준 채 팔과 다리를 번갈아 활용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멤버들 간의 호흡까지 똑같이 맞춰야 했다. 지민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상남자까지에 비해서 데인저가 디테일이 훨씬 많고 움직임도 빨랐죠. 몸을 안 써본, 몸이 안 해봤던 동작들을 할 때 사용하는 힘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그 점이 제일 어려웠어요. 지민은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데인저 안무의 높은 난이도는 오히려 마마에서 장점이 됐다. 시작부터 끝까지 격렬하게 움직이는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는 그들에게 시선이 집중된 이 무대에서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동작의 디테일이 많아 방송 카메라가 안무를 모두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은 여러 명의 댄서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같은 퍼포먼스를 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해결했다. 흰색 의상을 입은 방탄소년단과 검은색 의상의 댄서들이 만들어낸 시각적 이미지는 훗날 불타오르네 등에서 그들이 보여준 대규모 퍼포먼스의 시작이라 할 만하다. 잠시만요. 2014? 왜 이게 2014라 되어있지? 이 영상에서는 2010. 뭐야 이게? 네, 2013이다. 자, 다시. B는 그날의 데인저 무대를 이렇게 기억한다. 마마에서 이 곡의 200%를 끌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이 200%가 된 거죠. V의 말처럼 마마는 데인저, 더 나아가 방탄소년단이 무대 위에서 갖는 장점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선보인 최초의 무대이기도 했다. 데인저의 격렬함과 록적인 사운드를 활용한 마무리 부분의 폭발적 분위기는 마마가 열린 대형 공연장에 잘 어울렸다. 일반적인 음악 프로그램보다 훨씬 커진 무대는 댄서들을 활용한 스케일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도 좋았다. 이처럼 마마는 방탄소년단이 데인저의 활용법을 제대로 찾게 된 계기였고 그것은 방탄소년단 특유의 공연 구성에 대한 원형을 제시한 순간이기도 했다. 마마에서의 데인저는 그 자체로도 인상적이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제이홉과 지민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해 데인저를 정점으로 했던 이날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제이홉에게 이 공연에서 어떤 점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저는 사실 춤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을 내보자고 생각했어요. 초반의 개인 무대에서 제이홉이 몸을 살짝 들어 체중을 실은 채 한쪽 무릎으로 바닥을 찍으며 착지하는 장면은 시작부터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제이홉. 영혼의 무릎박기였어요. 데뷔 때의 기운을 살려서 정말 온 기운을 담아서 무릎을 박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끝나자마자 무릎 부여잡고 아프다 했죠. 콘셉트 자체가 vs, versus 그러니까 붙는 거였기 때문에 절대 질 수 없다는 생각이 진짜 강했어요. 뒤이어 지민이 춤을 추다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는 퍼포먼스는 그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지민은 이렇게 말한다. 어쨌든 블락비랑 붙어야 했으니까 와 몸 좋네요.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하려고 저희끼리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여기서 옷 한번 찢어야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하. 왜냐하면 저쪽도 블락비도 춤을 잘 추는 분들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지민은 그날의 승부욕이 낳은 자신의 사소한 행동을 떠올렸다.
합동 무대를 할 때 블락비 쪽 비주얼이 되게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작은 몸이지만 안 작아 보이려고 걸을 때 일부러 크게 걸었어요. 하하. 상상 상상이 가네요. 그리고 RM의 랩은 결과적으로 이날 무대에 대한 화제성을 더 크게 만들었다. 바비의 이리 와봐가 발표된 날이자 마마 무대 하루 전 RM은 버벌진트의 곡 Do What I Do를 휴대폰으로 들으며 일부 가사가 강조된 순간을 트위터에 올려 대응을 예고했다. 이 무대에서 RM은 믹스테이프 RM을 선보였다. 그가 실제로 마마에서 바비의 랩에 대응한 부분은 공연 끝난 즉시 인터넷상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아하. 요 SNS 글이 아직도 있나 봅니다. 있구나. 오랜만에 좋구만. Do what I do. 오후 11시 1분. 그따위 실력으로 어떻게 날 건드려 보겠다고 생각했나. 2014년 12월 3일. 12월 3일. 딱 12시 지나서. 그들은 무대에 몸을 던지고 예상 밖의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화제성을 높였다. 7명의 데인저 무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이홉과 지민, RM이 차례로 보여줄 퍼포먼스는 각자 다른 스타일이었음에도 계속해서 인상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강한 에너지가 있었고 그 에너지의 근원은 아이돌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시도에 있었다. 아이돌의 세계가 판타지라면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는 거기에 흔히 말한 힙합적으로 여겨지던 그러나 기어이 아이돌의 영역에서 도달한 거칠고 극단적이고 날것의 태도를 결합해 공연을 드라마틱하게 끌고 나갔다. 그리고 데인저에서 이 모든 에너지가 한 번에 터져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냈다. 방탄소년단이 앞으로 보여줄 그 무대들의 시작이었다. 참 그런 고생을 해서 하나의 무대, 특히 마마 같은 대규 무대를 만들어내고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방금 설명된 것처럼 진짜 바쁜 스케줄, 앨범도 만들고 활동도 해야 되고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스페셜 무대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짜 스페셜 무대는 말 그대로 한 번 하면 끝이죠. 물론 뭐 연습 영상,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로 이제 컨텐츠로 요즘엔 남기기도 하지만 그만큼 한 번밖에 없는 무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뜯는다는 게 진짜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목은 2014년 12월의 어느 날이고요. 이게 이제 이 챕터 2의 마지막 섹션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마마 이전에도 방탄소년단은 데인저에 대한 반응으로 받았던 충격을 조금씩은 회복하고 있었다. Oh Are You Late To 앨범에서도 NO 이후 진격의 방탄으로 팀의 상황을 재정비했듯 데인저 이후에 호르몬 전쟁으로 후속곡 활동하며 좋은 반응을 얻어낸 것이었다. 호르몬 전쟁. 자, 호르몬 전쟁은 당시 방시혁이 일종의 비상 조치를 취한 곡으로 이전까지의 방탄소년단 곡들과는 다른 기조를 가져왔다. 썸네일 무슨 일이야? 화질. 데인저로 팀이 위기의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한 그는 호르몬 전쟁의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의상 콘셉트 등을 모두 본인이 판단하기에 기존 아이돌 산업에서 가장 잘 통하는 방향에 철저히 맞춰 프로듀싱했다. 승부수를 건 거죠. 그럼에도 그가 이 곡의 뮤직비디오를 마치 원테이크처럼 보이도록 연출하는 모험을 걸었다는 점이 재미있긴 하지만 방시혁의 입장에서 호르몬 전쟁은 그가 이해하는 팬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아이돌의 모습에 최대한 가까운 결과물이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에서 방탄소년단은 밝고 유쾌한 분위기와 함께 조금은 껄렁거린다고도 할 수 있는 터프한 매력을 선보이며 여성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제목 그대로 호르몬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는 슈가의 말처럼 성공적이었다. 데인저 후에 회사에서 그냥 이대로 접을 수는 없다 해서 저희가 좀 쉬고 있던 타이밍에 급하게 스케줄이 잡혔어요. 호르몬 전쟁 컨셉 포토랑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았죠. 반등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나 호르몬 전쟁은 방탄소년단이 넘어야 할 어떤 벽이기도 했다.
진격의 방탄, 상남자, 호르몬 전쟁 등 방탄소년단이 특유의 거친 태도를 유지하되 보다 유쾌한 분위기를 내는 곡들은 모두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이런 스타일만을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방시혁은 방탄소년단이 비슷비슷한 스타일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그 이상의 레벨업은 없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또한 상남자 같은 곡만으로 방탄소년단이 앨범에 담아온 그들의 음악, 그들이 토로하는 현실과 메시지를 전부 반영할 수는 없었다. 방탄소년단에게도 다크앤와일드 앨범의 역할은 여기에 있었다. 오늘날 방탄소년단의 역대 앨범들을 돌아봤을 때 학교 3부작으로 일컬어지는 데뷔 초기 3장의 앨범과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분기점이 된 화양연화 시리즈에 비하면 그 사이에 위치한 다크앤와일드는 상대적으로 자주 거론되지 않는 앨범이다. 그러나 다크앤와일드는 이 앨범의 위치가 그러하듯 방탄소년단이 화양연화 이후에 세계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학교 3부작 앨범들이 전체적으로 힙합 사운드를 기조로 R&B적 요소를 더했다면 다크앤와일드는 한층 정교해진 사운드와 함께 방탄소년단이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했다. 인트로 What Am I To You 부터가 그러한데 이전의 인트로 곡들에 비해 공간의 앞과 뒤까지 넓게 활용하며 생긴 새로운 공간을 복잡한 사운드로 채우고 훨씬 큰 스케일 속에서 곡의 구성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끌고 나간다. 요 곡은 인트로 곡이죠. 자, What Am I To You 라는 인트로 곡이고요. 특히 힙합 성애자는 힙합 성애자도 트랙 비디오일 겁니다. 힙합 성애자는 전작들과 다크앤와일드의 차이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힙합이 멤버들에게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경험한 각자의 성장, 그리고 힙합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 곡은 힙합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방탄소년단의 이전 앨범 수록들과 유사하다. 하지만 한층 커진 스케일의 사운드 속에서 천천히 기승전결을 쌓아가는 구성은 이 곡에 보다 강렬한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보컬 파트의 멤버들은 오히려 감정을 절제한 목소리로 곡이 감정 과잉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기존 아이돌 산업에서 표준으로 통하던 스타일 대신 R&B와 소울을 기반으로 복합적인 감정을 전하는 보컬, 방탄소년단 스타일이라 말할 수 있는 보컬이 본격적으로 완성되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방탄소년단의 다크와 와일드의 재발견이었다. 지난 학교 3부작에서 방탄소년단은 No More Dream에선 좀 더 와일드해, NO에서는 다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또 상남자는 와일드를 기반으로 보다 유쾌하고 신났다. 그런 반면에 Intro, What Am I To You와 Danger, 힙합 성애자 등 다크앤 앨범의 수록곡들은 어두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큰 스케일과 탄탄하게 감정을 쌓아올리는 구성으로 곡을 점점 더 격렬하게 끌고 간다. 어둡게 시작한 곡이 촘촘한 만듦새를 통해 드라마틱한 전개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가 어둡게 눌린 분위기 속에서도 거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다. 어둡게 다크 그리고 거친 와일드라는 뜻하는 거죠. 방탄소년단은 다크앤와일드를 기점으로 그들 고유의 방식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여기에 마마는 방탄소년단만의 이 어둡고 거친, 동시에 드라마틱한 색깔이 무엇인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준 첫 번째 무대였다. 타이틀곡 데인저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직접 무대 위에 이야기를 짤 시간이 주어지자 복합적인 동시에 통일성을 띤 자신들의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RM은 TV의 예능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에 캐스팅됐다. RM 문제적 남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방탄소년단을 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했던 사실은 RM의 캐스팅이 마마에서의 화제성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제가 어쨌든 마마에서 바비에게 반응을 하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름의 화제가 되면서 문제적 남자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당시 그 프로그램의 PD님이 제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걸 보고 도대체 이 회귀한 이름의 친구는 누구냐 하면서 검색을 해보다가 얘가 그래도 공부를 좀 했나봐 해서 섭외를 하셨다고. 비프리 때도 그랬지만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도 하나씩 생기는구나 싶었죠. 당시 그
그 RM님의 네이밍이 랩 몬스터였죠. 그래서 이 해괴한 이름의 친구는 누구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마가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곧바로 높여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과 그때까지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로 꿰는 역할을 했다. 방탄소년단의 마마 무대를 본 사람들 또는 마마에서 있었던 RM의 대응을 통해 인터넷에서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나 뮤직비디오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014년이 끝나가던 어느 날, 그러니까 제이홉이 서울에 올라온 지 4년이 되었을 즈음 방탄소년단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한 스태프가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부사장 최유정에게 말했다. 이상해요. 팬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진짜 책 잘 썼네요. 이 챕터에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거죠. 특히 다크앤와일드로 진짜 찐 고생이라는 찐 고생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이 전설의 시작, 화양연화의 시작이자 올해가 뭡니까 또 2025년이 화양연화 1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팬이 계속 모이고 있다는 게 특히 나중에 가서는 미국 쪽에서 팬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참 특히 지금 이 전역을 앞둔 멤버들 전원이 전역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10년 전 이야기, 그것도 화양연화 직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둘러봤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마 무대도 제가 기억을 하고 BTS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마마에서 레전드 무대들을 꽤나 많이 선보였었죠. 근데 이때는 그때 BTS 멤버들이 처했던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특히나 기억에 남는 그런 무대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드디어 챕터 2를 끝냈고요. 다음 챕터는 Love, Hate, 그리고 Army, 사랑, 증오, 아미라는 챕터 3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될 앨범은 화양연화 파트 1, 파트 2, 그리고 화양연화 Young Forever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앨범 죄송합니다. 앨범이 아니라 챕터 2 읽어봤는데요.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잠겼었는데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영어로도 영상을 만들 건데요. 아무튼 이 영상은 한글 올리 영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또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리액션 영상도 찍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 영상에서 다뤘던 BTS 관련 컨텐츠에서 어떤 컨텐츠를 리액션을 하면 좋을지 댓글로 또 의견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마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BTS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